네, 안녕하세요. 한결의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 구본권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교육,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와 직업에 대해서 배웠다면요, 오늘은 그러면 뭘 배워야 되는가 라고 하는 미래를 대비한 교육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텐데, 그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학생들,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 다 인공지능 시대 미래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를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월 달에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로,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만난 거죠. 모든 한국 사람들이 알파고, 인공지능을 눈앞에서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지 미래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은 또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됐는데요. 자, 지난해 2016년 3월 8일 이 다음 날부터 이세돌 알파고의 대국이 벌어지는 건데요. 여기 나온 세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데미스 하사비스, 딥마인드, 알파고 만든 사람이고, 가운데 우리 호프 이세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구글의 회장인 에릭 슈미트라고 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자, 이날 다음 날부터 열릴 바둑 대국을 앞두고 이세돌이 내일부터 경기가 어떻게 된다라고 혹시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내가 이긴다라고 이세돌이 답변을 했습니다. 장담을 했죠.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세돌한테 맞춰서 승부가 어떻게 될 거다? 5대0으로 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세돌 자신이 당연히 5대0이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첫날 경기 열렸 다음에 진 다음에 기자회견을 할 때입니다. 3월 9일 지고 이제 기자들은 잔인하니까 이제 진 사람한테 마이크를 대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내일 경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때 이세돌 표정이에요. 웃으면서 답변을 합니다. 졌지만 이때 이세돌이 뭐라고 답변했냐면은, 내일부터 내가 이길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몇 대 몇 예상하십니까? 그랬더니 4대1이요. 오늘 한 판만 지고 내일부터 4경기 연속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이세돌이 졌지만 이렇게 표정이 밝은 게 고수죠. 고수는 한 판 딱 두면, 이날 아마 이세돌은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사람하고만 둬봤지 기계하고는 처음 둬봤어. 그러니까 실수도 했고 그래서 졌지만 근데 알파고 바둑 감 잡았어. 알파고 이렇게 두니까 내가 이제 요걸 감안해서 내일부터 경기라면 4판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그렇게 안심을 시켜준 말을 한 건데, 두 번째 경기가 3월 10일 열립니다. 이게 이세돌 두 번째 경기 진 다음의 표정이에요. 이세돌이 이런 표정 잘 안 짓습니다. 이세돌 어록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 그래서 이세돌이 너무 자신만만해서 안티팬이 많이 있어요. 사실 겸허하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호프 이세돌은 그래서 사실 저런 패배자의 표정 별로 안 짓습니다. 심각한 표정. 근데 이 표정보다도 더 우리를 그때 놀라게 했었던 게, 취재하던 기자들을, 이때 이세돌이 이국을 진 다음에 기자회견을 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첫날하고 완전히 정반대가 됩니다. 내가 이국을 두는 순간 한순간도 알파고에게 앞섰던 적이 없었다. 첫날 졌을 때하고 완전히 당판이죠. 앞으로 3경기가 남았는데 한 판이라도 내가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자신만만하던 이세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제. 즉 알파고의 생얼을 진짜 본 거죠. 근데 저는 지금 보시는 이 이세돌의 표정이 프로기사 구단 이세돌만의 표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는 어떤 직업이, 어떤 능력이 우리한테 미래를 안심시켜 줄 수 있을지 모르는, 모두가 불안하기만 한 그 우리 모두의 표정이 사실은 이세돌의 저 수심 띤 얼굴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사실 그 알파고의 알고리즘이 2016년도 1월에 공개가 됐는데 네이처지라고 하는 영국의 세계적인 학술지에 1년 전에 비슷한 그 딥마인드 알파고를 만든 회사의 알고리즘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바둑이 아닌 비디오 게임이라고 하는 걸, 아타리 비디오 게임이라고 하는 거를 대상으로 실험한 게 공개가 된 건데요. 이때 알려진 게 뭐냐면은 가르치지 않았는데 기계한테 얘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는 그 시스템을 2015년도에 저 논문에서 공개한 겁니다. 그거를 바둑이라는 데 새로 적용한 게 알파고일 따름이에요. 그래서 이 동양의 좀 전문가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알파고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새롭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미 1년 전에 그 기본적인 게 공개된 건데, 이게 사람 두뇌처럼 인공신경망 방식의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의 특징이 사람이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얘가 혼자서 공부를 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인공지능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 쓰는 사람은 편리한 거지만 이건 무서운 겁니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사람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기계가 등장했다. 걔를 이제 갖다 쓰면은 사람의 일자리들은 사람이 하던 일들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걸 우리가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에서 본 거죠. 올 초에 들려온 소식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는데, 알파고가 한국, 중국, 일본의 프로기사 최강자들을 온라인에서 대국을 하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60번을 했어요. 인간이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모두 다 60전 전승 알파고의 승리였습니다. 한중일 3국의 프로기사 모두가 동원됐는데, 자, 우리 호프 이세돌은 4대1로 졌지만 아마 알파고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유일한 인간으로 아마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합니다. 기계는 한 번 사람하고 대결해서 사람이 기계를 이기면 내년에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기계가 사람을 이기면은요, 그 종목 사라지는 겁니다. 왜? 기계는 그 수준에서 항상 앞으로만 나가는 거죠.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지배하는 법칙은 18개월마다 1년 반마다 성능이 2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은 인류가 그 당시 69년에 세계 최고의 컴퓨터를 써서 인류를 달에 보냈는데, 그때 썼던 컴퓨터보다 덩치는 물론이고 성능도 몇만 배 뛰어난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학교 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왜 학교 교육이 위기냐? 첫째, 대학 졸업장이 가치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물론 왜 그러냐? 뭐 등록금은 비싸고 또 대학에서만 배울 수 있었던 다양한 지식들을 다른 곳에서도 그 온라인 개방형 교육, 뭐 인터넷에 이런 강좌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대체되기 때문이기도 한데, 여러분 그 김연아 선수를 어느 대학 나왔는지로 평가합니까? 무슨 박인비 선수 어느 대학 학벌이 뭔지, 박태원 선수 학벌이 뭔지, 우리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스포츠 선수나 조성진 피아니스트도 마찬가지고 어느 학교 나왔는지 안 따져요. 어느 자격증 있는지도 안 따집니다. 왜 안 따질까요? 그 사람이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세상에 스포츠 선수와 예술가만큼 우리가 눈으로 직접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영화 배우가 학벌이 무슨 필요합니까? 우리한테
그 사람의 실력이 그대로 다 전달되는데, 그런 영역들은, 즉 사람을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영역에서는 학벌이 필요 없습니다.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동안 사무직이나 무슨 이런 지적인 노동 이런 데서는 사람을 그렇게 정확하게 평가할 수단이 없었다라고 생각해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뭐 이런 걸 가지고 평가했는데, 구글 같은 미국 회사에서는요, 사람을 인재를 뽑는 게 거기에서 특징 중에 하나인데, 가장 뛰어난 인재를, 이 사람을 아주 정교하게 평가하는 수단들을 갖춰 나가고 이 사람이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아주 세밀하게 평가해서 판단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수단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점점 그런 수단이 많아집니다. 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기록으로 다 남아요. 그 사람을 되게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는 수단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옛날 어머니들이나 저희가 받았던 학교 생활기록부는 수미양가가 있고 그냥 생활이 방정함 무슨 장난꾸러기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만 기록돼 있었지, 지금 생활기록부는 다르죠. 엄청나게 방대하고 상세한 데이터들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 그 스포츠 선수와 예술가들에게 적용됐던 것처럼 앞으로 사람들도 일반 보통 우리가 하는 일들도 다 기록으로 다 남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 정교하게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수단들이 점점 쌓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학벌, 자격증에 많이 의존해 왔었던 과거가 이제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나와봐야, 좋은 자격증 있어봐야 사실 옛날 같은 대우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는 저런 보고서를 내보낸 적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 세계 최고의 학벌이죠. The degrees doomed. 학위가 존중받던 중요해지던 세상이 이제 끝났다. 학위가 이제 값어치가 끝났다라고 이제 보고서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식의 교육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죠. 이미 30만 명 밑으로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해 태어나는. 제가 태어날 때 100만 명 1년에 태어났었습니다. 100만 명 넘게. 대학은 그동안 더 많이 늘었죠. 자, 이제 대학 입학 정원보다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적어지는 세상이 옵니다. 거의 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저렇게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 데 따라서 대학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교육이 미래에 필요한 교육을 과연 제공해 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본질적인 물음이 던져지는 게 교육의 진짜 위기입니다. 우리가 과연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90년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 90살까지 사회에서 살고 은퇴를 하게 될 때까지 필요한 능력을 과연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가?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가 거의 상급 학교 진학하는 것에만 모든 게 맞춰져 있어요. 그런 기능을 우리가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서울의 유명 대학 총장들도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그 사립대학 총장 협의체라는 미래대학 포럼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그때 읽었던 취지문을 한번 제가 가져왔습니다. 대량 생산 체제의 산업 구조에 걸맞은 20세기형 인재를 배출해온 대학의 역할은 그 한계에 다다랐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대학은 엄청난 시대적 변화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그동안 학벌 시스템에서 한국 사회에서 저런 명문 사립대학들이 가장 땅죽 헤엄치기였었던 지위의 갑 중에 갑의 지위에 있었던데, 이제 그런 세상이 끝났다라고 저런 이제 명문 사립대학 총장들도 선언을 시작한 겁니다. 왜? 이렇게 교육의 구조가 달라지고 있다. 지금식으로 안주해서는 아무도 우리 교육을 더 이상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교육의 위기를 교육자들이 스스로 발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의 교육은 산업화 시대에 따라잡기 교육 위주였습니다.
획일화된 그리고 아주 표준화된, 그래서 산업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었었는데 이제 이게 안 통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미래 대학 입학이 아닌 격변할 미래를 살아갈 60년 직장 생활을 할 때 도대체 사회생활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능력, 그 학교에서 안 가르쳐줬습니다. 이때껏 제도 교육에서. 그것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의 환경도, 기술적 환경도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학교에 가야지만 배웠는데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식이 뭐냐면요, 인공지능, 기계학습, 뭐 이런 것에 관련된 방금 생겨난 지식, 컴퓨터에 관련된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가르치냐면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 분야의 전문가, 스탠퍼드 대학의 컴퓨터공학 교수, 카네기 멜론, UCLA, 버클리 이런 데 있는 대학 교수가 자신의 강의를 100% 온라인에 공개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6만 명이 한 강의실에 들어오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자, 저 인공지능 강의 같은 거는, 자, 인공지능이 발달한 지 얼마 안 돼서 저것을 가지고 박사 과정하고 박사학위 따고 한 10년 걸리는 일을 해서 한국에 와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세계에 몇 명 없습니다. 그런데 저 분야의 세계 최고 전문가가 자기의 강의를 100% 온라인에 다 공개를 합니다. 자, 서울대 카이스트 나온 학생이 하고 저런 강의를 진짜로 직접 배운 학생하고 누가 더 뛰어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물론 서울대 나온 학교 저거까지 듣는다면은 더 금상첨화가 되겠지만은 저런 개방된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배운 학생이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들이 열린 겁니다. 이제 왜 대학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지 이걸 알기 때문에 이제 대학 총장들이 이제 대학의 가치가 옛날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한두 군데 학교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크라고 하는데 개방형 온라인 강의인데 전 세계에 아주 그 최고의 학자들, 최고의 대학들이 다 이것에 동참하고 있어요. 교육자는 사실 자신의 강의를 돈 받고 하는 것보다 그냥 베풀어도 그것에 감격하고 그걸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 많으면 앞장서서 이런 걸 다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교수들이 앞다퉈서 이 온라인 개방형 강의에 뛰어들고 있고 가장 수요가 많은 지식들이 지금 속속 공개되고 있어요. 즉 배우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최고의 환경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이건 이제 니콜라스 네그로폰테라고 하는 디지털이다. 아주 그 90년대 말부터 앞으로 미래 정보 사회가 디지털 사회다라고 하는 걸 예견을 한 MIT 대학의 미디어 랩을 만든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교수인데 한 10여 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일이 전 세계 저개발국 아이들한테 값싼 노트북을 지급해줘서 아주 이 정보기술 환경을 잘 이용해서 학습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100짜리 이 컴퓨터 보급운동 OLPC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저 컴퓨터를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고 학습에 쓸 수 있게 하는 캠페인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놀랍게 변화한 학습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게 갖는 게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 놀라운 학습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언제까지? 3개월까지만 나타났습니다. 그 뒤에는 사라지는 거예요. 15개월 뒤에 저걸 지급했을 때와 지급하지 않았을 때 평가를 해봤더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 아까 좀 전에 소개드렸던 거는 그 무크, 그 개방형 온라인 강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16만 명이 몰려들고 전 세계에서 아주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학습 환경에 아주 커다란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에 이면이 있습니다. 95%의 학생에게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가장 학습 능력이 뛰어난 상위
4% 학생들한테는 이게 최고의 도구인데 학생들 대부분이 한 96%가 다 탈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온라인 개방형 강의가 무척 혁신적인 수업 방법이다라고 해서 앞다퉈서 이것을 학점 인정을 하고자 했던 대학들은 한 학기도 못 가서 포기합니다. 실제로 교실에서 들은 학생과 온라인으로 들은 학생들의 성적 차이가 너무 컸던 거예요. 자,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기술은 없었던 의욕이나 욕망 자체를 생겨나게 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만능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기술은 지렛대일 따름입니다. 기존에 작용하고 있었던 힘의 방향을 키우는, 그 영향을 키우는 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 의욕이 넘쳐났던 학생들한테는 그 효과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고, 원래 학습 의욕이 없었는데 기술이 저절로 그걸 만들진 않고 오히려 역효과를 더 불러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알려주는 게 무엇이냐? 도구 자체가 나쁘고 좋은 게 아닙니다. 좋고 나쁜 게 아닙니다. 도구가 강력할수록 오히려 그 힘의 방향은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다 크게 작용하는 지렛대가 되는 거죠. 도구가 강력할수록 도구를 쓸 줄 아는 사람들의 능력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 방향성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강력한 도구,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강력한 도구를 쓸 때 이 도구의 장점만 봅니다. 이것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밖에 내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이걸 정말로 어떻게 현명하게 쓰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오래 쓰고 많이 쓰기만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지렛대일 따름이다. 절대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런 의지나 태도를 바꾸는 데는 소용이 되지 못합니다. 자, 이게 한국, 우리 그 세종대왕 덕분에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 체계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문맹률이 낮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근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실질 문맹률이라고 하는 거를 국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성인들 상대로 국어 시험 같은 거를 보는 겁니다. OECD 전 세계 국가들 상대로. 그러면은 뭐 날씨가 이럴 때 다음 중 해서는 될 일 안 될 일, 뭐 약품 복약 설명서를 읽고 제대로 이해했는지, 보험 계약서나 이런 걸 보고 제대로 이해했는지 잘 눈에 쏙쏙 들어옵니까? 우리들도 잘 안 들어오죠. 그런 걸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이 16세부터 24세 아이들은 세계 최고인데 성인들은 거의 OECD에서 꼴찌입니다. 이게 글자만 안다고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이 잘못하신 건 아닌데 우리가 너무 세종대왕님만을 믿고 그 다음에 공부를 안 하는 우리 잘못이 좀 큰 겁니다.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계속 공부를 안 한 거죠. 자,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더 심하냐? 한국 교육은 고등학교 때까지 주로 이루어집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별로 안 이루어지는데 우리 학부모들의 대부분의 교육의 목표도 내 아이 좋은 대학 보내기, 내 아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업 갖게 하기에 주 목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120살 세대, 90살 은퇴 이걸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평생 자기 살아가는 동안 계속 배우는 능력을 갖추는 게 그게 진짜 앞으로 미래에 요구되는 지식입니다. 조금 충격적인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피사라고 해서 OECD 국가권 중에 이제 수학, 독해력, 과학 이런 것들을 상대 비교를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보통 2, 3, 4위 해요. 그래서 오바마도 부러워하는 한국 교육인데 이 수학 교육 이거는 꼭 이해만이 아니라 해마다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핀란드 548점에 이어서 한국이 547점으로 2등입니다. 2위. 무척 잘한 거죠. 한국이 항상 잘하는 건데
근데 저 꺾은 선 그래프 말고 막대 그래프가 중요합니다. 저 막대 그래프가 뭐냐면요. 우리가 저 주황색 저 꼴찌에 가 있는 막대 그래프인데요. 거의 학습 시간당 효율성입니다. 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우리는 가장 낮은 효율성으로 저렇게 높은 점수 세계 2등을 한 거예요. 우리는 2등 했다라고 수학 실력, 과학 실력 세계 2, 3위다라고 자랑을 하는데 그 이면에는요. 우리가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낮은 효율성으로 오랜 시간 공부해서 평균 점수를 높인 겁니다. 진짜 교육 선진국은 저 앞에 나와 있는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이런처럼 절대 성취도 높지만 학습 효율성도 높은 자, 이게 우리 아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부한 학생들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저렇게 평균 점수가 높지만 저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것도 이제 문해력, 이제 뭐 국어 실력 같은 겁니다. 이제 성인이 돼서 가장 중요한 게 저 문해력입니다. 얼마만큼 잘 이해하는가, 글자나 내용을. 가로축이 나이입니다. 세로축이 점수고요. 우리나라가 주황색인데 한국 그래프가 세계적으로 아주 독특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우리는 그 일본과 함께 15살 때 세계 최고의 문해력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공부 제일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중고등학생 때 세계 최고죠. 그런데 언제까지 문해력 그래프가 상승하느냐? 21살 정도까지밖에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데 그런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아무도. 대부분의 나라들은 출발 지점 우리보다 낮지만 30대 중반까지 지속 상승을 합니다. 계속 사람이 사회생활하면서 또 대학교 들어가서 직장생활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거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점점 문해력이 높아지는 건데 우리는 21살이 왜 나왔느냐? 수능 보고 아직 들 까먹었습니다. 오로지 모든 학습의 목표가 수능에 가 있다 보니까 20대 초반까지는 세계 최고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 꺾이기만 하는 거죠. 내려가기만 합니다. 일본 같은 데는 더 사실은 평생 학습이 잘 돼 있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계속 학습을 하고 40대 중반까지 계속 문해력이 상승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미래 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지금 알고 있는 게 미래에도 계속 통용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새로 배우는 능력이 진짜 중요한 건데 이게 말해주는 거는요.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우는 능력에 있어서 세계 꼴찌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가장 새로운 것을 안 배우려고 하는 학습 태도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가물을 좋아하기만 하고 학습에 워낙 뜻이 없는 이런 유전자를 우리가 타고난 것일까요? 아니게요. 우리가 가물을 좋아하는 것도 열심히 노는 거지 그냥. 우리가 날 때부터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20살 넘어가면 절대 안 배우냐, 배우길 싫어하냐. 저는 그건 후천적인 거라고 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세계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이 쓸데없는 아까 유발 하라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미래에 필요 없을 공부를 어거지로 가장 많이 한 결과 우리 학생들은 이제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공부 하나 봐라. 부모님들도 그렇게 말해. 야, 공부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면 돼. 그 다음부터 네 마음대로 하면 돼. 정말 고등학교 때까지밖에 안 해요. 그랬더니 미래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뭡니까? 달라지는 상황에 맞춰서 계속해서 새로 배우는 능력이 필요한 건데 우리 사회가 이 제도교육 시스템이 새로 배우는 능력이 가장 취약한 학생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파고 현상에서 더 놀랄 수밖에 없는
이런 충격적인 현실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 그 그래프는 이거는 우리가 한 10여 년 전부터 뭐 한국에서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한국에 있는 명문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미국에 있는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으로 바로 가는 그런 아이비리그로 간다는 사례들을 많이 접했죠. 근데 간다는 얘기까지밖에 우리가 보도를 안 했는데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어떤 게 나왔느냐?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재학한 학생들의 탈락률을 조사해봤더니 한국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자, 이 학생들은요, 우리나라에서 시험 제일 잘 치는 학생들입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뭐 이런 데 만족하지 못하고 세계의 최고의 인재들이 겨루는 미국 대학으로 직접 고등학교에서 바로 유학 간 학생들, 얘네들은 시험 보라 그러면은 뭐 전 잘하는 게 시험밖에 없어요 뭐 할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미국 그 대학에 가서 어느 민족보다도 탈락률이 높은 게, 이게 잠깐 조사한 게 아니라 샘플 수도 무척 큽니다. 1,400명씩 조사를 한 거예요, 유학생들을.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나타났느냐? 이 학생들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는 세계에서 제일 잘 푸는 학생들입니다. 근데 세계 최고의 대학에 갔더니 뭘 가르치냐? 네가 한번 문제를 내고 네가 한번 답을 해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학습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 학생들이 시험이 많아서 학습 분량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탈락을 하고 좌절을 했겠습니까?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정말로 자기 스스로 뭔가 지식을 찾아가고 탐구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에 처했는데 한국에서 배운 그 기능으로 안 통하는 거예요. 자, 우리 미래 사회가 이렇습니다. 왜?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는 이 학생들이 그동안 잘 풀어왔는데 그거는 이제 기계가, 컴퓨터가 사람하고 상대할 수 없이 잘하는 겁니다. 답이 없는 문제에 우리가 적응해서 어떻게 의미를 찾고 자기가 새로운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이런 인재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우리 교육 시스템은 정해진 거를 그냥 학습하고 답이 있는 문제에만 훈련돼 왔었던 겁니다. 자, 이게 저는 앞으로 우리가 교육에서, 자녀들의 교육에서 부모님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걸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변화 구조에는 정보와 지식의 구조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세계 최고의 지식 체계를 말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건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온라인 백과사전입니다. 자, 지구가 멸망하면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부터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문명을 재건설하려면 저게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인류 지식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온라인에서는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게 브리테니커에 없는 새로운 항목들도 막 들어있고 공간의 한계도 없으니까 더 수록 항목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사전을 놓고 어떤 사전이 좋은 사전이냐, 정확한 게 좋은 사전이지라고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2005년도 12월 영국의 학술지 네이처지에서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게 그때 그 논문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도에 있어서는 브리테니커가 월등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이처지에 발표된 논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확도가 두 사전이 똑같이 나타났어요. 중대한 실수가 4개씩 발견되고 사소한 실수들이 한 120개 뭐 이렇게씩 발견돼서 정확도 간의 차이가 없다라고 나와서 당연히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위키피디아가 월등히 좋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조금 놀랐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변화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네이처지 2005년도 12월호 그 논문이 실린 그날 밤부터 위키피디아에서 오류라고 지적된 게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어떻게 됐겠어요? 못 고치죠. 그냥 그 오류라고 지적된 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브리테니커는 더 이상 종이사전을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비판해 왔었던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바꿔서 온라인으로만 서비스를 하기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식의 구조가 달라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우리 교육은 정해진 표준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모두에게 똑같은 걸 계속 전수했습니다. 뭐 이제 그게 교육과정별로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긴 하지만은 기본 건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지식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낡아버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변화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버드대 복잡계 물리학자 세뮤얼 아브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식의 반감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모든 지식은 유효기간을 가진 지식이다. 그런데 지식의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지식의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지식의 유효기간이 점점 단축되고 있다. 자, 지식의 유효기간이 계속 단축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점점 빨리 낡아버리는 거죠. 요새 의과대학에서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본과 1학년 수업에서 의대 교수가 이거 시험에 나올 거니까 중요한 거니까 잘 외워서 시험 잘 봐. 근데 이거 이번에 배운 대로 네가 나중에 의사가 돼서 환자한테 시술을 하거나 진료를 하면 너는 망한다. 너 소송 걸린다. 4학년 때 완전히 새로운 진료법과 수술법을 배워야 되고 졸업한 다음에도 또 계속 배워야 된다. 여러분들 요새 병원에 가시면은 의원들마다 내가 최근에 어디에서 외국에 어디 가서 연수를 받고 왔는지 무슨 프로를 받았는지 아주 빼곡하게 뭐 붙여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만났던 소아과 선생님은요, 의대 나온 걸 가지고 70살까지 계속 울고 먹으신 것 같아요, 기본. 요새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냥 문 닫습니다, 다. 네. 지금 인류가 쌓아놓은 의학 지식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18개월이랍니다. 그러니 의대 교수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내가 어떤 자격증이 있네, 어떤 명문대학을 나왔네라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격증을 갖더라도 어떤 대학을 가더라도 그거 별로 쓸모 없습니다. 오로지 90살 은퇴할 때까지 계속 배우는 능력을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100세 시대를 사셔야 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배우지 않으면은 세상 이 현상들이 이해되지도 않고 말도 안 통하고 좀 피곤해졌죠. 예, 많이 피곤해졌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자, 저는 이런 상황이 마치 우리가 새로운 존재 위기에 처한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 모든 직업,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직업들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과연 기계화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과연 어떤 안전적인 방법이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되는 거죠. 아마 인류 역사상 이렇게 불안한 세상도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 더 불안합니다. 다 이른 기계가 안 되는데. 저는 이런 세상이 마치 빙하기 때 인류가 닥쳤던 그런 걱정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빙하기 생각해보면 인류가 살아남느냐 얼어 죽느냐 이런 고민에 빠졌던 시기 아니었을까요? 자, 근데 우리는 다 어쨌든 빙하기를 잘 견딘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빙하기 때 매머드랑 인간이랑 같이 살았어요. 근데 매머드는요, 빙하기가 끝난 다음에 멸종했습니다. 사람은 더 번성했죠. 털옷 벗어던지고 동굴에서 나오고 뭐 이렇게 더 번성을 했습니다. 왜 어떤 동물은 환경이 바뀌면 멸종하고 어떤 생물은 사람처럼 환경이 바뀌었는데 지속 번성하는가?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고민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환경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변화에 과연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저는 그 차이가 사람은 우리가 종족을 보존하고 후대를 전승하는데 DNA에 가장 적게 의존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생존 정보를 다 DNA에만 의존하죠. 똑같이 종족의 DNA를 그대로 복제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우리도 조상과 부모님으로부터 DNA를 받아서 우리 생김새와 이 컬러 이런 것들 다 받았지만 그것이 나를 결정하는 100%는 아니죠. 그것 바탕이긴 하지만 우리를 만든 거는 내가 지식의 형태로 배운 것, 내가 스스로 경험한 것들이 나를 결정하고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지식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는 전수하기까지 하고 나도 내가 나를 만든 것, 나를 형성한 것의 대부분은 DNA라기보다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배운 것, 들은 겁니다. 즉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DNA가 아니라 우리가 지식의 형태로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사람답게, 우리답게 만드는 거죠. 인간은 이런 유동성 있는,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지식의 형태로 우리가 중요한 정보를 전수하고 이동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상에서 탁월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어떤 존재도 사람처럼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인간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달라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이런 지식 전수의 탁월성에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유연성을 더 잘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호기심, 질문하는 능력. 이것이 우리를 더욱 유연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 새로운 지식을 갖출 수 있게, 추구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미국 조지아 대학에서 아주 똑똑한 원숭이, 침팬지, 보노보 이런 유인원들한테 말을 가르쳐 봤습니다. 인간의 언어. 그래서 의사소통을 해요. 이게 이제 성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 도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건데, 원숭이가 이가 아프다 그래서 치과 치료도 받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많이 다 합니다. 수만 명이랑 대화도 하고 저걸 이용해서. 근데 저런 인간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유인원을 연구한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 인간의 언어 능력을 갖췄지만 쟤들이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다. 질문을 던지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만 있는 언어 능력, 사고 능력의 본질이 질문을 던지는 능력, 호기심이라고 하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했는데, 그거는 너의 무지를 알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말,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점에서 나는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왜 너의 무지를 알라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그걸 알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거 딴 거 없어요. 내가 뭘 모르는지 알면 공부 잘하게 됩니다. 그걸 해결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25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너의 무지를 알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겁니다. 자, 호기심은 어디서 생겨나느냐?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아야지 그 호기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그 학습 지진아이자 천재였었던 아인슈타인, 당신의 천재성의 비밀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특별한 거 없고 근데 나는 호기심이 많아. 자, 이 질문하는 능력, 호기심이 그 나머지 모든 지식들을 집어넣을 수 있게 하는 아주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사람한테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자, 저도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인류 역사의 성서에서 말하는 최초의 장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나오고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입니다. 최초의 역사, 최초의 인간이 등장하는 장면이고요. 저거는 그리스 신화에서 최초의 인간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신들이 제우스가 이제 대장장이 신에게 만들어서 여신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닮은 최초의 인간 여성을 만들어서 지상에 내려보냅니다. 그게 판도라입니다. 선물을 잔뜩 줘서 내려보내면서 한 가지 금기를 줍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고. 그게 판도라의 상자. 이건 열어보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죠. 또 에덴 동산에서 신의 명령도 뭐예요? 이건 먹지 마 라고 하는 건데 결론은 우리가 아는 대로죠. 인간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를 인류 최초의 이야기입니다. 종교와 신화, 최초의 인간이 등장하는 장면이죠. 첫 인간들이 나온 건데 그 최초의 장면에서부터 사람은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런 문명을 만들 수 있었고 이런 세상을 산 문화적인 존재가 되게 된 거는 사람이 저런 호기심을 갖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 호기심 우리를 파멸시키기도 해요.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지식을 추구하게도 하지만은, 자, 이 호기심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양성 호기심 그리고 지적 호기심입니다. 다양성 호기심은 우리가 푸드득 소리가 나면은 자연적으로 고개가 돌아가는, 그거 없는 사람들은 다 아마 맹수의 밥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 알람 소리가 나면은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요. 자동적으로 쾌락 물질이 나와서 이거를 눈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중독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그래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회로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 그 회로에 우리가 너무 많이 인간 에너지를 써서 더 취약해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사람에게만 있는 진짜 호기심은 지적 호기심입니다. 이 지적 호기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알고 있는 두 가지 정보 사이에서 뭔가 불일치가 있을 때 거기에서 뭔가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례로 저는 이 스티브 잡스가 말한 애플의 사례를 조금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오른쪽에 있는 애플의 로고, 사과, 베어문 사과. 스티브 잡스가 사과를 좋아한 사람이라서 저렇게 자신의 회사 이름을 사과라고 짓고 애플이라고 약물을 저렇게 디자인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왼쪽에 있는 게 1976년도에 애플이 처음 창립됐을 때 스티브 잡스가 선택한 애플의 로고입니다.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 앉아 있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뉴턴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단순화시켜서 사과로 상징을 한 거죠. 자, 왜 스티브 잡스는 뉴턴을 좋아했는가? 거기에 사실은 제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뉴턴 우리 다 알다시피 근대 과학의 아버지로 만유의 인력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죠. 만유 인력 법칙은 어떻게 발견하게 됐을까요?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발견했다 그럽니다. 사과 떨어지는 건 뉴턴이 처음 봤습니까? 우리도 다 봤어요. 근데 뉴턴은 왜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엄청난 이 근대 과학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가? 자,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무게가 있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관찰했죠. 그랬는데 눈을 들어 봤더니 해가 떠 있습니다. 달이 떠 있습니다. 별이 떠 있습니다. 저 달도 무게가 있는데 저 무게가 있는 달은 왜 안 떨어지고 있지? 무게가 있는 것 내 눈앞에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쟤도 무게가 있다면 이쪽으로 내 쪽으로 떨어져야 될 텐데 저 달은 왜 안 떨어지고 있지?
무게가 있는 거 떨어진다? 무게 있는데? 있게 생겼는데? 안 떨어지고 매달려 있다. 자, 이게 인지부조화입니다. 심리학에서 우리는 인지부조화 심리를 현상을 만나면 대단히 불편해지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고자 한다는 인지부조화 회피심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 그래요. 그래 이렇게 답변하죠. 그거 원래 그랬어. 혹은 그거 위대한 신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권위에 의존하기도 하고, 또 별 쓸데없는 것에 관심 갖지 말고 문제 하나 더 풀어, 라고 하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인지부조화를 넘어서는 거죠. 그런데 뉴턴이 채택한 방법은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정말로 태초부터 그랬으면 태초는 언제야? 신이 만들었으면 신은 무엇이야? 라고 끝없이 질문을 던진 거죠. 그리고 우리가 통념과 상식으로 받아들였던 정보를 다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자, 자녀들한테 호기심을 길러라, 호기심을 가져라라고 할 때 그 호기심은 정답을 찾는 게 호기심이 절대 아닙니다. 호기심 가득한 아이로 기르고자 한다면은 정답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과 생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게 하는 게 그게 진짜 호기심이에요. 정답을 찾아가는 거, 그거는 우리 컴퓨터에게 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이 아닌 것, 답이 없는 거를 생각하게 하려면은 뉴턴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거 원래 다 그랬어라고 얘기하더라도 정말 우리 상식에 도전할 줄 아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고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그 뉴턴의 사고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냐? 그건 아닙니다. 영국의 런던에 가면 브리티시 라이브러리, 영국 도서관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저기는 영국 도서관의 가운데 뜰 중정에 가면은 저렇게 뉴턴의 상이 커다랗게 있어요. 아마 뉴턴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멀리 보았다면 그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선 덕분이다. 자, 교육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거인의 어깨 위에 서게 하는 겁니다. 호기심도, 자, 제가 아까 인지부조화라 그랬는데요. 인지격차. 그게 어디서 생겨나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격차가 안 생깁니다. 기본 입력이 돼야지, 입력과 관찰이 있어야지만 거기서 격차가 생겨나는 거예요.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중물을 노릇을 할 입력된 지식과 관찰된 정보가 있어야지만 거기에서 호기심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하게 된 것도 사실은 덴마크의 천문 기록자 티토 브라헤의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요하네스 케플러가 만든 행성운동의 법칙을 참조했고, 그리고 갈릴레이가 만든 관성의 법칙, 그 모든 것들을 섭렵한 이후에 자신이 만유인력 법칙을 종합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즉 그런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면서 호기심을 키워나간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저는 가르쳐야 될 게 호기심. 자, 호기심은 이 모든 정보가 다 널려있는 세상에서 그 정보를 캐낼 수 있게 만드는 동기가 되는 거죠. 자, 호기심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호기심은 동시에 이런 학습과 함께 있어야지 호기심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노력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지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것은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호기심을 갖고 내가 얻은 정보를 그걸 꼼꼼히 생각해보고 비판적으로,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래? 라고 의심해보면서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워나갈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만 이런 미래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중요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기심, 그리고 호기심을 검증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더 자녀들에게
먼 관점. 우리 아이들이 90살까지 살아서 사회생활을 해야 될 텐데 그때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하자면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호기심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같이 품어야지만 가능하다. 자,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말고 자녀들과 함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